하주연 중사가 부대 내 여군 생활관에서 마지막 점호를 마치고 나온 건 밤 9시 30분이었어요. 저녁까지 정확히 180일. 달력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려가며 세던 날들이 이제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죠. 28살의 주연은 이제 곧 민간인이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면서도 한편으론 아쉬웠습니다. 중사님, 오늘도 야간 근무 서세요? 소대원 김하늘 일병이 복도에서 마주치며 물었어요. 하주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응, 금요일까지 계속 서야 해. 사실 주연의 야간 근무는 조금 특별했어요. 다른 부대원들은 보통 경계 근무나 당직 근무를 서는데 주연은 전산실에서 혼자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전산병 출신답게 컴퓨터 작업이 익숙했고 상급자들도 주연의 꼼꼼함을 신뢰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주연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나면 어김없이 부대장실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목격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우연히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정확한 시간에 반복되니까 눈에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가네, 또 가. 복도 끝에서 지켜보던 김하늘이 혀를 찼어요. 함께 있던 다른 소대원들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주연의 뒷모습을 쳐다봤습니다. 밤 10시 정각. 주연은 마치 시계처럼 정확한 시간에 부대장실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부대장실 앞에서 주연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죠. 들어오세요.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김태준 중령의 것이었어요. 40대 중반의 부대장은 항상 근엄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주연에게만큼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주연이 경례를 하며 말했어요. 부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이 대화를 복도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군기반장 최중령이었습니다. 50대 초반의 최중령은 이미 이런 광경을 여러 번 목격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개입하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최중령은 복도 구석에 서서 부대장실 문이 닫히는 걸 바라봤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지만 그는 그 감정을 애써 눌러 담았습니다. 내가 나설 일이 아니야.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수록 더욱 찜찜함이 커져갔어요. 30분 후 주연이 부대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최중령은 주연이 자신을 보지 못하게 몸을 숨기며 지켜봤습니다. 주연은 고개를 숙인 채 생활관 쪽으로 걸어갔고 최중령은 그제야 제자리에서 움직일 수 있었어요. 대체 저 안에서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최중령의 머릿속에는 온갖 추측이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섣부르게 행동할 수 없었어요. 더군다나 상대는 부대장이었고 자신의 진급과도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대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수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하중사가 매일 밤 부대장실에 들어간다더라.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이런 말들이 식당에서, 훈련장에서, 복도에서 속삭여졌습니다. 주연은 이런 시선들을 느끼고 있었지만 여전히 말없이 자신의 일만 했어요. 평소처럼 성실하게 근무했고 평소처럼 조용히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시선은 점점 더 차가워져만 갔어요. 또 봤어요. 어제도. 김하늘 일병이 식당에서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주변 소대원들이 귀를 쫑긋 세우며 모여들었습니다. 정확히 밤 10시에 부대장실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1시간 넘게 안 나와. 1시간이나? 박민지 상병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대체 뭐라는 거야?
김하늘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둘러봤습니다. 글쎄요. 뭘 하겠어요? 요즘 여자 부사관들이 진급하려면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야,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선임인 이수진 중사가 제지했지만 이미 독이 든 씨앗은 뿌려진 후였습니다. 소대원들 사이에서는 온갖 추측과 뒷담화가 시작됐어요. 하주연이 식당에 들어섰을 때 갑자기 조용해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중사님, 여기 앉으세요 하며 자리를 내주던 후배들이 오늘은 고개를 돌리며 자신들끼리만 모여 있었어요. 주연은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했습니다. 중사님, 요즘 야근이 많으신가 봐요? 김하늘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주변 시선이 모두 주연에게 쏠렸습니다.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주연은 젓가락을 든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느꼈어요. 응, 전산 작업이 좀 밀려서 담담하게 답했지만 가슴속에서는 뭔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 전산 작업이요? 김하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런데 전산실 말고 다른 곳에서도 일하시나 봐요? 어젯밤에 보니까. 하늘아. 주연이 처음으로 단호한 목소리를 냈어요. 내가 본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 순간 식당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주연이 이렇게 강하게 나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김하늘은 당황스러워하며 고개를 돌렸고 다른 소대원들도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를 마쳤어요. 그 시각 중대장실에서는 최중령이 복잡한 심경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소대원들의 근무 평정서가 놓여 있었고 그 중에서도 하주연의 서류가 맨 위에 있었어요. 전산병 출신답게 완벽한 근무 성적, 모범적인 생활 태도. 하지만 최근 며칠간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중령님, 커피 한잔 하시죠. 부관이 들어와 커피를 내밀었어요. 최중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었습니다. 부관, 하주연 중사 어떻게 생각해? 최중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중사요? 모범생이죠. 성실하고 실력도 좋고. 왜 그러세요? 최중령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소대원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도는 것 같던데. 아, 그거요? 부관이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질투 아닐까요? 하중사가 워낙 우수하니까 시기하는 거겠죠. 하지만 최중령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매일 밤 10시 정각 부대장실로 들어가는 주연의 모습, 그리고 1시간 넘게 계속되는 그 시간들.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최중령은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만약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일이 정말 벌어지고 있다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대장을 고발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요? 그날 저녁 최중령은 일부러 늦게까지 중대장실에 남아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9시 50분. 곧 그 시간이 될 거였습니다. 최중령은 조용히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어요. 과연 10시 정각 주연이 부대장실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이는 얼굴, 무거운 발걸음. 최중령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어요. 주연이 부대장실 문을 두드렸고 곧 문이 열렸습니다. 김태준 중령이 나타나 주연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부대장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고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도 수상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어. 최중령은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하지만 더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었습니다. 들키면 안 되니까요. 40분 후 주연이 부대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주연은 복도를 빠르게 걸어 나갔고 최중령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됐어.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최중령은 진급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런 문제에 개입했다가 자신의 미래가 망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심이 괴로웠어요. 그 밤 최중령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하주연의 창백한 얼굴이 계속 떠올랐고 동시에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엄습했습니다. 내일 한 번 더 지켜보자.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찾으면 그때 결정하자. 최중령은 이렇게 자신을 달래며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하주연은 군수창고에서 혼자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주연은 주변을 살펴본 후 조심스럽게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이상해.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주연이 중얼거리며 파일을 뒤적거렸어요. 며칠 전부터 발견한 수상한 흔적들을 다시 확인하려고 했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파일 날짜가 조작되어 있고 일부 데이터가 사라져 있었어요. 주연은 USB를 꽂고 빠르게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산병 출신답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곧 다른 사람들이 올 시간이었거든요. 뭐야, 이게 뭐지? 갑자기 화면에 나타난 폴더 하나가 주연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부대장 결제 서류라고 적혀 있는 폴더였습니다. 평소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폴더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열려 있었어요. 주연이 폴더를 클릭하자 수십 개의 파일이 나열되었습니다. 군납업체 계약서, 예산 배정 내역, 그리고 이건 뭐지? 주연의 눈이 커졌어요. 부대장의 전자서명이 찍힌 이상한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왜 같은 업체에서 이렇게 많은 계약을? 주연이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며 중얼거렸어요. 똑같은 물품에 대해 가격이 2배씩 차이가 나는 계약서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실제로는 납품되지 않은 물품들에 대한 결제 서류까지 있었어요. 이건 횡령이야. 주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왜 부대장이 자신을 매일 밤 불렀는지, 왜 그렇게 긴장한 모습이었는지. 주연은 급히 프린터를 작동시켰어요. 중요한 서류들을 출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프린터 소리가 생각보다 컸어요. 누군가 올까봐 걱정되었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어요. 주연은 초조하게 출력되는 서류들을 받아들었습니다. 부대장의 서명이 찍힌 가짜 계약서들, 존재하지 않는 납품업체들과의 거래 내역들. 누구야? 갑자기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주연이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최중령이 문간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중령님. 주연이 당황하며 프린터를 끄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최중령은 출력되고 있는 서류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최중령이 다가오며 물었어요. 주연은 재빨리 서류들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냥 업무 서류예요. 주연이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최중령은 속지 않았습니다. 업무 서류? 하중사, 이건 부대장 결제 서류 아닌가? 최중령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왜 이런 걸 혼자 조사하나? 순간 주연과 최중령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주연의 눈빛에는 절망과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최중령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중령님, 주연이 입을 열려고 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주연은 서류들을 꽉 품고 창고를 나갔습니다. 최중령은 그 자리에 서서 무엇인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분명히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주연은 또다시 부대장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가방 안에는 오늘 출력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고 주연의 표정도 평소와 달랐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부대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주연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김태준 중령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늦었네요. 부대장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뭔가 문제라도 있었나요? 예,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연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부대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이게 뭡니까? 부대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을까요? 주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가짜 계약서들, 존재하지 않는 업체들과의 거래 내역들. 하중사? 부대장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순간 복도에서 지켜보던 최중령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부대장실에서 들려오는 고성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최중령은 조심스럽게 문에 귀를 대보았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주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식으로 나를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조용히 해. 누가 들을라. 부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최중령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듣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들킬까봐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1시간 후 주연이 부대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에는 USB 하나를 꽉 쥐고 있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던 주연이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너무 긴장했던 탓일까요? 그 순간 USB가 주연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하지만 주연은 그것도 모르고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얼마 후 순찰을 돌던 최중령이 복도 바닥에 떨어진 USB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최중령은 USB를 주워들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최중령은 USB를 주머니에 넣고 자신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 작은 USB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컴퓨터에 USB를 꽂는 순간 최중령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화면에는 상상도 못한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부대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폭탄이었어요. 최중령은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USB 안에 담긴 내용은 그의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수십 개의 폴더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각 폴더마다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이게 진짜야? 최중령이 중얼거리며 첫 번째 폴더를 열었습니다. 대성산업 거래 내역이라는 제목의 폴더였어요. 안에는 지난 1년간의 모든 거래 명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 같은 물품에 대해 2개의 다른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는 실제 납품업체와 맺은 정상 계약서, 다른 하나는 가짜 업체와 맺은 허위 계약서였습니다. 가격 차이는 무려 3배나 났어요. 600만 원짜리 물품을 1,800만 원에. 최중령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확인했습니다. 그 차액이 어디로 갔는지는 뻔했어요. 두 번째 폴더를 열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비자금 송금 내역이라는 제목 아래 김태준 중령의 개인 계좌로
들어간 돈의 흐름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거액의 돈들, 그리고 그 돈의 출처를 가리키는 업체명들. 이 자식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먹고 있었구나. 최중령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분노와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일에 연루된 사람이 자신뿐일까요? 세 번째 폴더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하주연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언제부터 이상함을 느꼈는지,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했는지가 날짜별로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2023년 11월 15일 군수창고 전산 시스템에서 이상한 파일 발견. 같은 물품에 대해 서로 다른 가격의 계약서 존재. 주연의 기록이 시작되었어요. 2023년 11월 20일 가짜 업체 한강물산 존재 확인.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 결과 폐업 상태임에도 계속 거래 진행. 2023년 11월 25일 부대장이 나를 야간 근무 후 사무실로 부르기 시작. 증거인멸 압박 시작. 최중령은 점점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주연이 이 모든 걸 혼자서 조사해왔다는 것, 그리고 부대장이 주연을 압박하고 있었다는 것까지. 지난 며칠간 목격했던 모든 상황들이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부대장실에 최중령이 무릎을 쳤어요. 주연이 부대장과 만나는 건 불륜 관계가 아니라 이 비리 사건 때문이었던 거예요. 부대장은 주연을 협박하거나 회유하려고 했던 거고, 주연은 그 압박 속에서도 계속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폴더를 열자 최중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공범자 명단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안에는 이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부대장은 물론이고 보급 담당 장교, 그리고 최중령의 이름도 있었어요. 내가 언제? 최중령이 황급히 자신과 관련된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지난달 자신이 승인한 물품 구매 서류가 나와 있었어요. 평범해 보이는 서류였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승인한 물품은 분명히 사무용품이었는데 실제로는 공사용 자재가 납품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차액이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최중령은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용당했구나. 최중령이 머리를 감싸며 탄식했습니다. 자신도 의도치 않게 이 비리의 일부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최중령은 재빨리 USB를 뽑고 서랍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화면에는 아직 파일들이 열려 있었어요. 중령님, 아직도 일하세요? 부관이 들어오며 물었어요. 아, 응. 좀 늦었네. 최중령이 당황하며 화면을 끄려고 했지만 부관이 이미 봤을 수도 있었어요. 화면에 뭔가 많이 떠 있네요. 야근이 힘드시죠? 부관이 웃으며 말했어요. 다행히 자세한 내용까지는 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냥 예산 정리하고 있었어. 최중령이 거짓말을 했어요. 부관이 나간 후 최중령은 다시 USB를 꽂고 마지막 폴더를 열어봤습니다. 향후 계획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주연이 이 증거들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3년 12월 1일 모든 증거 수집 완료 후 군 검찰에 신고 예정. 2023년 12월 3일 필요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 고려. 최중령은 날짜를 확인했어요. 오늘이 11월 30일. 주연이 계획한 신고일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큰일이야. 최중령이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이 폭탄이 터지면 부대 전체가 뒤집힐 거였습니다. 자신도 연루되어 있으니 무사할 수 없었고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하주연이 혼자서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며 진실을 찾아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은 지금까지 모른 척하며 방관만 하고 있었다는 것.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최중령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주연을 도와야 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보신을 위해 이 사실을 묻어둬야 할까요? 그때 복도에서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더 무거운 걸음이었습니다. 최중령은 재빨리 USB를 뽑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누구지? 최중령이 문을 열어보니 김태준 부대장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어두운 표정이었어요. 중령, 혹시 이상한 거 본 적 없나? 부대장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이상한 거요? 최중령이 일부러 덤덤하게 답했습니다. 응, 혹시 USB 같은 거, 아니면 이상한 서류 같은 거 말이야. 최중령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부대장이 찾고 있는 게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USB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별거 없었는데요? 최중령이 애써 태연하게 답했어요. 주머니 속 USB가 화끈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부대장은 잠시 최중령을 빤히 쳐다봤어요. 뭔가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혹시 뭔가 발견하면 바로 알려줘. 네, 알겠습니다. 최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대장이 떠난 후 최중령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방관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밤 하주연은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부대장실로 향했어요. 손에는 두꺼운 봉투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들어오세요. 부대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주연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김태준 중령이 책상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하중사 앉아. 부대장이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하지만 주연은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부대장이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전히 고집이 세네. 그런데 하중사, 혹시 어제 뭔가 잃어버린 거 없나? 주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USB를 잃어버린 걸 들켰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침착함을 되찾았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럼 이건 뭐지? 부대장이 책상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주연이 어제 출력했던 서류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주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바보인 줄 알았나? 내가 군수창고에서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어. 부대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부대장이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주연이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들의 일부였어요. 하지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부대장님, 주연이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뭐가 안 된다고? 부대장이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어요. 내가 뭘 안다고 나서는 거야. 알아야 할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주연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가짜 업체들과의 계약, 허위 납품, 비자금 조성,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요. 부대장의 얼굴이 벌개졌어요. 너, 어디까지 파헤친 거야? 필요한 만큼요. 주연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만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만하라고? 부대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중사, 내가 지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거 맞나? 내가 이 일을 폭로하면 너도 끝장이야. 왜요? 내가 지금까지 내 지시로 이 모든 걸 도왔잖아. 전산 작업도 내가 했고 서류 정리도 내가 했어. 누가 봐도 너는 공범이야. 주연이 잠시 말을 잃었어요.
부대장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자신이 한 일들을 생각해 보니 정말로 공범으로 보일 수 있었어요. 그 순간 복도에서 최중령이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어제 USB를 발견한 후부터 계속 신경이 쓰여서 오늘도 늦게까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대장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점점 커져서 가까이 다가올 수밖에 없었어요. 부대장님, 주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에 정말 몰랐어요. 당신이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에요. 맞아, 너는 몰랐어. 하지만 이제는 알잖아. 그런데도 계속 나를 괴롭히겠다는 거야? 저를 괴롭히는 건 부대장님이에요. 주연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매일 밤 여기 오라고 하면서 제가 찾은 증거들을 지우라고 하고 입 다물고 있으라고 협박하면서. 협박? 부대장이 비웃었어요. 난 너를 보호해 주려고 했던 거야. 이 일이 터지면 너도 군법회의에 서게 될 텐데. 그럼 서줘. 주연이 소리쳤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진실을 밝혀내려고 했을 뿐이에요. 복도에서 듣고 있던 최중령이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주연의 용기에 감동하면서도 동시에 걱정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립하다가는 주연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었어요. 진실? 부대장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하중사, 내가 말하는 진실이라는 게 뭐야? 내가 돈을 빼돌렸다는 거? 증거가 있어? 있어요. 주연이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부대장님의 개인 계좌 입금 내역이에요.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거액의 돈들, 그리고 그 출처까지. 부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걸 어떻게 구했어?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것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거예요. 너. 부대장이 주연에게 다가갔어요. 정말 끝까지 가겠다는 거야? 네. 주연이 물러서지 않았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이렇게 부정한 일에 제가 이용당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부대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하중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이 모든 걸 잊어버려. 그럼 내 저녁도 깨끗하게 처리해주고 추천서도 써줄게. 싫어요. 정말로? 네.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주연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더 꺼냈어요. 증거는 이미 넘겼습니다. 뭐? 부대장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누구한테? 군 검찰청이요. 주연의 말에 부대장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거짓말이야. 언제? 어제요. 우편으로 발송했어요. 아마 내일이면 도착할 거예요. 부대장이 책상에 주저앉았어요. 미친. 정말 미쳤어. 미친 건 부대장님이에요. 주연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어떻게 부대원들이 믿고 따르는 지휘관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복도에서 듣고 있던 최중령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주연을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최중령은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실례합니다. 최중령이 들어서며 말했어요. 부대장과 주연이 동시에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어요. 중령? 지금 뭐 하는 거야? 부대장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복도에서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요. 최중령이 침착하게 답했어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순간 부대장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연은 최중령이 얼마나 들었을지 걱정되었고 부대장은 상황이 더 복잡해진 걸 깨달았어요. 아무 문제 없어. 부대장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업무 얘기였어. 하지만 최중령은 속지 않았어요. 방 안의 분위기, 흩어져 있는 서류들,
그리고 두 사람의 표정을 보니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최중령이 말하며 주연을 바라봤어요. 하중사, 괜찮나? 주연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최중령은 주머니 속 USB를 만지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최중령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부대장실에서 목격한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주연의 떨리는 목소리, 김태준 중령의 위협적인 태도,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USB의 무게감까지. 새벽 5시 최중령은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에 앉았어요. 서랍에서 USB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어제 밤의 대화를 듣고 나니 이 작은 저장 장치 안에 담긴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하중사가 이미 군 검찰청에 넘겼다고 했는데 최중령이 중얼거렸어요. 그렇다면 자신이 가진 이 USB는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주연이 백업용으로 준비한 건 아닐까요? 최중령은 컴퓨터를 켜고 USB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어요. 어제 보지 못했던 폴더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최중령 관련 자료라는 제목이었어요. 이게 뭐지? 최중령이 폴더를 열어보니 자신과 관련된 모든 서류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주연이 자신을 위해 변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따로 모아놨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중령은 부대장의 지시를 받아 단순 승인만 했으며 실제 거래 내용을 알지 못했음. 주연의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해당 서류들을 검토한 결과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최중령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주연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그런 주연을 의심하고 방관하기만 했는데 말이에요. 이 바보야. 최중령이 자신을 탓하며 머리를 감쌌어요. 내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그 순간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중령님, 아침 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부관의 목소리였어요. 최중령은 재빨리 USB를 뽑아 서랍에 넣었어요. 들어와. 중령님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밤에 잠 못 주무셨어요? 부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좀 그래. 그런데 오늘 특별한 일정 있나? 아, 그게. 부관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부대장님이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셨어요. 아침 9시예요. 최중령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내용으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뭔가 중요한 발표가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최중령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분명히 하주연과 관련된 일일 거라고. 김태준 중령이 선수를 치려는 것 같았습니다. 9시 정각 간부회의실에 모든 장교들이 모였어요. 김태준 부대장이 단상에 올라서며 엄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매우 심각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부대장이 입을 열었어요. 우리 부대에 매우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간부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최중령은 긴장한 채로 부대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주연 중사가 부대 기밀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부대장의 폭탄 선언에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기밀 유출이라니요? 한중이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우리 부대의 군수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복사해서 외부 기관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대장이 거짓말을 태연하게 늘어놓았어요. 최중령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건 완전히 뒤바뀐 얘기였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던 주연을 오히려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주연 중사는 오늘부터 영창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부대장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분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장님,
최중령이 벌떡 일어났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네, 최중령. 정말로 하중사가 기밀을 유출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부대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이런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그 증거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최중령이 한 발 더 나갔어요. 지금은 수사 중이라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부대장이 어색하게 답했어요. 그럼 하중사의 해명을 들어보셨나요? 최중령. 부대장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상급자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간부들이 최중령과 부대장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최중령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 결정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최중령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뭐? 부대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주연 중사는 우리 부대에서 가장 성실하고 모범적인 부사관입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기밀을 유출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워요. 최중령,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부대장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부하를 감싸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건 국가 기밀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최중령이 맞받아쳤어요. 확실한 증거도 없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는 없어요. 다른 간부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조용했던 최중령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좋아요. 부대장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최중령도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겠네요. 혹시 최중령도 연루된 건 아닌가요? 연루됐다면 어쩔 건데요? 최중령이 과감하게 답했어요. 저는 진실이 밝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대장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최중령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던 거죠. 회의 끝. 부대장이 급하게 회의를 마무리했어요. 모두 자리로 돌아가시고 최중령은 잠시 남아있으세요. 다른 간부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최중령은 그 자리에 서서 부대장과 마주봤습니다. 미쳤어? 부대장이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나간 후 소리쳤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올바른 일을 하고 있어요. 최중령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올바른 일? 부대장이 비웃었어요. 내가 뭘 안다고? 다 알아요. 최중령이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어요. 이걸 포함해서 말이에요. 부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걸 어디서 구했어? 하중사가 떨어뜨린 걸 주었죠. 최중령이 USB를 흔들며 말했어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세요? 부대장이 USB를 뺏으려고 했지만 최중령이 재빨리 뒤로 물러났어요. 이미 복사해뒀어요. 최중령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건 곧 적절한 곳으로 전달될 예정이에요. 너 정말 끝까지 가겠다는 거야? 네. 최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양심에 따라 행동할 거예요. 이틀 후 부대에는 군 검찰청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어요. 하주연이 우편으로 보낸 고발장이 도착한 것입니다. 동시에 최중령이 전달한 USB의 내용도 함께 검토되면서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전 부대원 집합, 확성기에서 울려 퍼지는 방송소리에 모든 장병들이 운동장으로 모였습니다. 부대 전체가 수사 대상이 되면서 아무도 부대를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김하늘 일병이 다른 소대원들과 함께 서서 수군거렸어요. 진짜 하중사가 기밀을 유출한 거야? 아니야. 들리는 얘기로는 오히려 부대장이. 박민지 상병이 말을 흐렸어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중사를 오해했던 거야?
김하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지난 며칠간 자신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수사본부가 설치된 회의실에서는 치열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주연은 수사관들 앞에서 차분하게 자신이 발견한 모든 증거들을 설명했습니다.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지난 10월 중순이었어요. 주연이 정리된 자료를 보며 말했어요. 전산 시스템을 정기 점검하던 중 동일한 물품에 대해 가격이 다른 두 개의 계약서를 발견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수사관이 물었어요. 사무용 의자 100개를 구매하는 계약이었는데 한 계약서는 개당 10만 원, 다른 계약서는 개당 30만 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10만 원짜리만 납품되고 30만 원으로 결제가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이건 명백한 허위 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조사하게 되었고 결국 이 모든 진실을 발견한 거군요.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한편 다른 조사실에서는 김태준 중령이 격렬하게 항변하고 있었어요. 이건 모함이에요. 하주연이 저를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부대장이 책상을 치며 소리쳤어요. 그럼 이 통장 내역은 뭐죠? 수사관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이 거액의 돈들, 출처가 모두 허위 군납업체들이네요. 그건 부대장이 말을 더듬었어요. 그리고 이건 뭡니까? 다른 수사관이 또 다른 증거를 제시했어요. 부대장님 명의로 개설된 비밀 계좌입니다. 지난 2년간 총 15억 원이 입금되어 있네요. 부대장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수사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어요. 오후가 되자 충격적인 사실들이 계속 드러났습니다. 김태준 중령 혼자만의 소행이 아니었던 거예요. 보급 담당 이소령도 연루되어 있습니다. 수사관이 중간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일부 민간업체 사장들도 공범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범죄의 규모였어요. 지난 3년간 총 50억 원이 넘는 돈이 빼돌려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녁 시간 최중령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자신도 조사를 받았지만 하주연이 미리 준비해둔 자료 덕분에 단순 실수로 처리되었습니다. 중령님, 복도에서 하주연이 최중령을 불렀어요. 하중사, 고생 많았어. 최중령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중령님이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해요. 주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내가 진작 나섰어야 했는데. 최중령이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해. 이제라도 옳은 일을 하신 거면 됐어요. 주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김하늘을 비롯한 소대원들이 다가왔어요. 모두 죄송한 표정이었습니다. 중사님, 김하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주연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너희들도 몰랐던 거잖아. 하지만 저희가 중사님을 오해하고 뒷담화하고 박민지도 울먹거렸어요.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주연이 소대원들을 위로했어요. 며칠 후 군법회의가 열렸어요. 부대 강당에는 많은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의 큰 관심을 받고 있었거든요. 피고인 김태준 중령은 직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군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김태준 중령은 결국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함께 연루된 이소령도 징역 5년, 민간업체 사장들도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최중령은 자진 신고와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인정받아 감봉 3개월의 가벼운 처분을 받았어요.
하주연은 오히려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결이 끝난 후 법정 밖에서 기자들이 주연을 둘러쌌어요. 하중사님, 이런 위험한 일을 혼자 감당하기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나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어요. 주연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니면 누가 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제 곧 저녁이에요. 민간에서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위해 일하고 싶어요. 언론 보도가 나간 후 전국적으로 큰 반향이 일었어요. 한 젊은 여군이 거대한 비리를 혼자 밝혀냈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군 내부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투명성 강화와 내부 신고 시스템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어요. 하주연의 용기가 군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부대로 돌아온 주연을 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존경과 감사의 눈빛이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오해와 편견들은 모두 사라졌어요. 중사님은 정말 대단해요. 김하늘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라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너도 할 수 있어. 주연이 김하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중요한 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거야. 6개월 후 2024년 5월 15일 하주연의 저녁일이 드디어 다가왔어요. 부대 안은 그동안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비리 사건 이후 새로 부임한 박중령 부대장 하에서 모든 것이 투명하고 깔끔하게 운영되고 있었어요. 중사님, 마지막 점호입니다. 김하늘이 이제는 중사가 되어 주연에게 경례를 했어요. 지난 몇 개월간 김하늘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연의 용기를 보고 자신도 올바른 군인이 되겠다고 다짐했거든요. 하늘아, 고생 많았어. 주연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이제 내가 이 소대를 잘 이끌어 가야지. 네, 중사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본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하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녁식이 시작되기 전 주연은 혼자 부대 안을 한 바퀴 돌아봤어요. 지난 5년간의 군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보람찼던 순간들, 그리고 가장 큰 시련이었던 지난 몇 개월의 일들까지. 중사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주연이 돌아봤어요. 최중령이 서 있었습니다. 중령님, 주연이 경례를 하려고 했지만 최중령이 손을 내저었어요. 오늘은 그냥 편하게 해요. 최중령이 웃으며 말했어요. 전역하는 날인데. 감사합니다. 주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최중령은 잠시 말없이 주연을 바라봤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존경, 미안함, 그리고 자랑스러움까지. 주연아. 최중령이 처음으로 주연의 이름을 불렀어요. 정말 미안했어. 왜요? 주연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처음에 널 의심했잖아. 그리고 한참 동안 방관만 했고. 최중령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혼자 그 모든 걸 감당하고 있을 때 난 내 보신만 생각했어. 중령님. 주연이 최중령의 말을 막았어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마지막에는 용기를 내주셨잖아요. 하지만 너보다 훨씬 늦었지. 늦었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주연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중령님이 없었다면 저도 끝까지 해낼 수 없었어요. 최중령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거 받아줘. 이게 뭐예요? 별거 아니야. 그냥 기념품이라고 생각해. 최중령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주연이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메달이 들어 있었어요. 정의를 위한 용기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중령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주연이 놀라며 물었어요. 응,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넌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어. 최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감사합니다. 그때 멀리서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저녁식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강당에는 부대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새로 부임한 박중령 부대장이 단상에 올라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군인 정신을 보여준 하주연 중사를 전역시켜 드립니다. 부대장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하중사는 개인의 안위보다 부대의 명예와 국가의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모든 부대원들이 진심으로 주연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하중사의 용기 덕분에 우리 부대는 더욱 투명하고 건전한 조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부대장이 계속 말했어요. 이런 부사관을 배출한 것이 우리 부대의 자랑입니다. 주연이 단상에 올라서서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지난 5년간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주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깨달았어요. 주연이 객석을 바라봤어요. 김하늘을 비롯한 소대원들, 최중령, 그리고 다른 모든 동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군인은 단순히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연이 힘주어 말했어요. 때로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믿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주연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민간인이 되지만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위해 싸울 겁니다. 주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법조인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어요. 이번에는 더욱 뜨거운 박수였습니다. 저녁식이 끝난 후 주연은 마지막으로 생활관을 정리했어요. 5년간 사용했던 물건들을 하나하나 챙기며 그동안의 추억들을 되새겼습니다. 중사님, 박민지가 들어와서 작은 앨범을 내밀었어요. 저희가 만든 거예요. 앨범을 열어보니 그동안 함께 찍었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훈련 때 찍은 사진, 체육대회 때 찍은 사진, 일상적인 순간들을 담은 사진들까지 각 사진마다 소대원들이 쓴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언니,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정말 존경해요. 김하늘. 언니 덕분에 용기가 뭔지 알게 됐어요. 박민지. 진짜 멋진 군인이에요. 저도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이수진. 주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마지막으로 주연은 부대장실을 찾았어요. 박중령 부대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중사, 저녁 축하해요. 박중령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말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부대장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사법고시를 준비하려고 해요. 주연이 밝게 답했어요. 변호사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하중사라면 분명 훌륭한 변호사가 될 거예요. 박중령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후 3시 드디어 부대 정문을 나설 시간이 되었어요. 많은 동료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최중령도 맨 앞에 서 있었어요. 주연아. 최중령이 다가와서 악수를 청했어요. 정말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했어. 중령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주연이 최중령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앞으로도 연락하자.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네, 그럴게요. 김하늘이 눈물을 닦으며 다가왔어요. 언니, 자주 연락할 거죠? 당연히 해야지.
주연이 김하늘을 꽉 안아주었어요. 내가 진급하는 모습 꼭 보고 싶어. 마지막 인사를 마치고 주연은 천천히 부대 정문을 향해 걸었어요. 5년간 자신을 키워준 곳, 힘들었지만 성장할 수 있었던 곳을 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문을 나서며 주연은 뒤돌아봤어요. 동료들이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었고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이젠 다른 방식으로 싸울 거예요. 주연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미래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시내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며 주연은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와 있었고 몇몇 시민단체에서도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꿈꿔왔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 법조인이 되어 더 많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 버스가 도착했고 주연은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부대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든든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 하주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